이 집에는 평생 자식만 바라보고 살아온 부모와 부모 곁을 지켜온 작은 아들, 그리고 한때는 효자 소리 듣던 큰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부모님을 모시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집을 나간 큰아들이 오랜만에 문을 두드렸습니다. 단지 상속이라는 말 때문이었습니다.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서울 외곽의 오래된 연립주택, 3층 끝집, 노부부의 거실에는 작은 전기장판 위에 이불 하나가 깔려 있습니다. 거실 한쪽에는 오래된 브라운관 TV가 있고 화면은 켜져 있지만 소리는 작게 줄어 있습니다. 저 시계가 왜 이리 느리게 가냐? 하루가 이렇게도 길었나? 아버지는 기침을 몇 번 하더니 가슴을 살짝 누르며 숨을 고른다. 또 가슴이 답답해요? 약은 제때 드셨어요? 먹었어. 뭐, 이제 약이 다 무슨 소용이냐? 이 몸뚱이가 거의 다 써버린 폐지 같은데. 아이고, 또 그런 소리 해. 애들 걱정할라. 잠시 침묵. 벽시계 소리만 난다. 준호는 아직도 안 오는겨? 작은 아들 준호. 결혼도 늦게 했고 형편도 넉넉지 않지만 부모님을 곁에서 챙기며 살아온 아들입니다. 현관문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가 들리며 현관문을 열며 작은 아들이 귀가한다. 엄마 나왔어. 어우, 왔냐? 오늘도 늦었네. 밥은 먹었니? 회사에서 대충 먹었어. 아버지는? 그냥 저기 누워 계시지. 낮에 또 기침을 얼마나 하시던지. 준호가 거실로 들어가 아버지 옆에 앉는다. 아버지 오늘은 어떠세요? 뭐 아직 안 죽고 버티고 있다. 넌 회사는 그만두란 소리 안 듣냐? 맨날 야근해. 부모 병수 바래. 준호가 웃으며 말한다. 저 그 정도로 쓸모없는 직원 아니에요. 내가 없으면 회사가 안 돌아가요, 아버지. 입은 참 야무지다. 우리 막내는 이 집에는 웃음도 있습니다. 하지만 웃음 뒤에는 늘 비어있는 의자 하나가 있습니다. 큰아들 태수가 앉던 자리, 몇 년째 늘 비어 있습니다. TV 화면에는 뉴스가 흐르고 상속 분쟁이라는 단어가 스쳐 지나간다. 어머니는 무심히 TV를 보다 말고 또 상속 때문에 형제들 싸웠다네. 피를 나눈 형제들이 돈 때문에 저렇게 되는 거 보면 참. 아버지는 고개를 돌리며 TV를 흘깃 보고 사람 마음. 그거 모르는 거야. 배속 같이 했다고 다 같은 피가 아니더라. 어머니와 준호가 순간 조용해진다. 준호는 조심스럽게 묻는다. 형 소식은 아직도 없어요? 어머니는 한숨을 쉬며 어제도 전화를 해봤는데 또 안 받더라. 그냥 수신 거부라고 뜨더라. 문자도 씹고 큰아들 태수. 한때는 아버지를 닮아서 똑 부러지고 책임감 강한 장남이었습니다. 하지만 몇 해 전 부모님 모시고 살기 싫다. 그 한마디를 남기고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연이었을까요? 뉴스에서 상속이라는 단어가 흐르던 그 저녁, 오래 닫혀있던 이 집 현관문이 다시 한번 크게 두드려질 겁니다. 시간을 조금 거슬러 올라가겠습니다. 5년 전 이 집에서 벌어졌던 한날의 저녁입니다. 가족이 모두 식탁에 둘러앉아 식사를 하던 중 아버지는 당시에도 건강이 썩 좋진 않지만 단단한 목소리로 태수야, 너 결혼 이야기. 너도 이제 슬슬 생각해야지. 태수는 차가운 듯한 말투로 결혼이요? 결혼해서 여기 같이 살라는 거죠? 부모님 모시고? 그 말을 들은 어머니는 아니, 뭐 꼭 같이 살라는 건 아니고 그래도 우리가 나이도 들고 준호는 눈치를 보며 형, 요즘엔 다들 아파트 전세 얻어서 따로 살잖아. 같이 안 살아도.
아버지가 말을 자르며 아니다. 큰아들은 그래도 가깝게 있어야지. 아버지가 이렇게 몸이 성치 않은데. 태수의 목소리 톤이 높아지며 그러니까요. 아버지 몸 안 좋은 거 저도 알아요. 근데 왜 늘 저만 큰아들이라고 책임을 다 떠미세요? 어머니는 태수의 말을 듣고 그런 뜻이 아니야. 태수야, 너한테 기대는 마음도 있지만 너를 믿으니까 그러지. 태수는 비웃으며 믿어서요? 아니죠. 그냥 큰아들이라는 이름 붙여놓고 당연히 부모 봉양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그날 태수의 목소리는 전보다 많이 날카로워져 있었습니다. 회사에서 겪고 있던 스트레스, 대출, 미래에 대한 불안, 그 모든 게 가족 앞에서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태수는 저도 제 인생 있어요. 제 집, 제 가족. 저도 언젠가 꾸려야 하지 않겠어요? 아버지의 언성이 높아지며 그러면 자식 낳지 말았어야지. 부모는 너희들 키우느라 다 버렸는데 너는 내 인생 따로, 우리 인생 따로냐? 태수는 손에 쥔 젓가락을 탁 내려놓으며 그래요. 저 부모님 모시고 살 자신 없습니다. 아프시면 요양병원 가시면 되잖아요. 태수의 말이 끝나자 분위기가 갑자기 정적해지며 젓가락 소리 멈추고 숨소리만 들린다. 어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태수야, 그게 무슨 소리냐? 우리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준호는 당황한 목소리로 형 말이 너무 세잖아. 아버지 혈압 올라가. 태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그래서요. 결론은 뭡니까, 아버지? 저보고 결혼하려면 부모부터 모셔라. 그 소리잖아요. 아버지는 고집스러운 눈빛으로 그래. 그게 그렇게 듣기 싫으냐? 태수는 웃음 섞인 체념을 한 듯 네. 너무나도요. 태수는 의자를 밀치며 밖으로 나가면서 그럼 저도 제 선택할게요. 부모님 모시고 살 자신 없으니까 그냥 제 인생 살겠습니다. 어머니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태수야, 나가면 안 돼. 지금 감정이야. 태수는 현관 쪽에서 엄마를 바라보며 엄마, 나도 많이 힘들어요. 근데 아무도 제 얘기는 안 듣잖아요. 그러고는 문을 쾅 닫고 나가버린다. 그날 이후로 태수와 이 집 사이에는 한 번도 제대로 이어진 적 없는 전화 몇 통과 명절 때 건조한 문자 몇 줄만 오갔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큰아들이 부모 모시기 싫다고 집을 나갔다. 그게 이 집의 사실이자 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그리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은 다시 현재로 병원 안내방송, 휠체어 지나가는 소리, 사람들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린다. 아버지의 병은 생각보다 빠르게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의자에 앉아 한숨을 크게 내쉬며 하 검사 결과가 안 좋으면 어떡하지? 어머니는 옆에서 두 손을 모으고 검사야 뭐. 좋으려고 받겠냐마는 그래도 기도라도 해야지지. 진료실 문이 열리며 의사의 목소리가 들린다. 의사 선생님이 환자 보호자분 들어오세요. 의사 선생님은 차분한 목소리로 일단 검사 결과 나왔습니다. 어르신, 요즘 숨이 많이 차시죠? 아버지는 살짝 숨을 고르며 예, 그냥 조금만 걸어도 숨이 턱턱 막혀서요. 심장 기능이 많이 떨어졌고 폐 쪽에도 물이 조금 차 있습니다. 약으로 조절은 해보겠지만 언제 갑자기 위기가 올지는 모릅니다. 의사 선생님의 말이 끝나자 잠시 정적이 흐르며 종이 넘기는 소리만 들린다. 준호가 놀라며 그 말은 얼마나 남았다는 건가요? 의사 선생님은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간다. 저희가 딱 잘라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마음을 조금은 준비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어머니가 작은 숨소리와 함께 손으로 입을 막는다.
어머니는 속삭이듯 여보,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노부부와 준호는 말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 침묵 속에는 두려움, 불안, 그리고 따로 꺼내기 어려운 한 단어가 숨어 있었습니다. 상속. 병원에서 돌아온 그날 밤, 아버지는 유난히 TV 뉴스를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TV 뉴스에는 상속 문제로 형제들 간의 다툼이 법정 공방으로 이어지며 아버지는 혼잣말처럼 말한다. 상속. 살아있을 땐 아무도 안 보고 죽을 때가 되면 다들 모이는 법이지. 준호는 어색하게 웃으며 아버지, 우리 집에 상속이라고 해봐야. 뭐, 이 집 한 채밖에 더 있어요? 그래도 그게 어디냐. 그래도 너희들 발 붙일 때는 되지.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다가 결심한 표정으로 그 준호야, 네, 아버지. 혹시 법무사 사무실이나 변호사 아는 데 있냐? 준호는 놀라며 변호사요? 여보, 벌써 그런 얘기를 아직 숨 잘 쉬고 계시면서. 아버지는 조용하지만 단단하게 말을 이어간다. 미리 해놓는 게 좋다. 나 없어진 다음에 너희 형제끼리 싸우는 꼴은 내 눈으로 보고 싶지 않다. 형제끼리 싸운다. 그 말 속에는 태수의 이름이 담겨 있었습니다. 집을 나간 큰아들. 부모 모시기 싫다고 선언한 그 아들. 하지만 아버지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그래도 장남인데 하는 미련이 남아 있었습니다. 여보, 정말 상속 문제를 정리할 거예요? 아, 응, 정리해야겠다. 그러자 어머니는 그럼 태수 몫은 어떻게 할 건데요? 잠시 정적이 흐르고 아버지는 길게 한숨을 쉬며 그놈은 부모 모시기 싫다고 나간 놈이야. 하지만 그래도 내 자식이지. 그래서 더 어렵다. 그러자 어머니는 사람들 말처럼 모시는 자식이 다 가져가야 한다. 그런 생각은 안 해요. 솔직히 너무 고맙지. 너랑 준호 아니었으면 벌써 나 병원 침대 위에서 혼자였을 거야. 아버지가 어머니의 손을 잡는다. 그렇다고 해서 태수가 완전히 나쁜 놈이라고 난 아직도 말 못하겠다. 어머니는 조용한 목소리로 그 아이도 속으로는 얼마나 힘들었을까 싶기도 해요. 회사에서 치이고 대출에 그래도 말을 너무 모질게 했지. 어머니는 말을 마치고 생각에 잠긴다. 사실 부모 마음은 단순히 누가 효도했냐만으로 답이 나지 않습니다. 상처를 준 자식도 자식이고 곁을 지킨 자식도 자식입니다. 그리고 그 두 마음 사이에서 부모는 평생을 갈팡질팡하다가 조용히 눈을 감곤 합니다. 밖에서 쿵, 쾅쾅 비교적 힘있는 노크 소리가 들린다. 어머니가 놀라며 어머, 이 시간에 누가? 준호는 엄마, 제가 나가볼게요.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준호가 놀라며 형? 태수가 수척해졌지만 여전히 기세는 있는 목소리로 오랜만이다, 준호야. 몇 년 만에 마주한 형의 얼굴. 눈 밑에는 짙은 그늘이 내려앉아 있고 수트는 구겨져 있었으며 손에는 서류 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입에서 나온 첫 마디는 전화를 받지 못해 미안하다는 말도 부모님 건강은 어떠시냐는 안부도 아니었습니다. 태수가 말한다. 아버지 아직 살아계시지? 그러고는 거실 쪽으로 시선이 향한다. 그 한 문장만으로도 이 집 거실의 공기는 단번에 얼어붙었습니다. 어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그러나 최대한 평온을 지키려고 노력하며 그래. 태수야 잘 지냈냐?
태수는 시선을 제대로 맞추지 않고 말한다. 그럭저럭요. 아버지는 기침을 몇 번 하더니 태수를 뚫어지게 바라본다. 그래. 얼굴이 많이 상했다. 태수는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아버지도 많이 야위셨네요. 잠시 어색한 침묵을 지은다. 준호는 분위기를 풀어보려 형, 밥은? 먹고 왔어? 아니, 됐다. 시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시간이 많지 않다. 그 말 속에는 급하게 서둘러 해결해야 할 일이 있다는 뜻이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곧 그 단어가 등장합니다. 태수는 손에 든 서류 봉투를 만지작거리며 바로 본론부터 말씀드릴게요. 그러자 어머니는 불안한 눈빛을 보이며 무슨 일이냐? 태수가 아버지에게 시선을 돌리며 아버지, 혹시 상속 관련해서 정리하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자 거실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는다. 준호는 당황해하며 형, 그걸 어떻게? 태수는 냉랭하게 말한다. 세상이 얼마나 좁은데 법무사 사무실에서 우연히 아는 사람 통해 들었습니다. 아버지가 집을 정리하신다고. 아버지는 눈을 가늘게 뜨며 그래. 미리 좀 해두려고 했다. 태수는 숨을 크게 들이쉬고 한마디씩 힘줘서 말한다. 그래서 제가 여기 온 겁니다. 장남으로서 제 권리가 무엇인지 확실히 듣고 싶어서요. 그러자 어머니는 태수야, 내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알겠는데, 우리가 아직 다 정리한 것도 태수는 말을 끊으며 목소리를 높인다. 저도 아버지 아들입니다. 부모님 모시기 싫다고 말한 죄는 있지만 제가 아들이 아닌 건 아니잖아요. 분노, 억울함. 그것은 태수만의 감정이 아니었습니다. 준호의 안에서도 다른 종류의 분노와 억울함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준호는 참았던 말을 꺼내듯 말을 한다. 형, 그동안 집에 한 번이라도 아버지 병원 같이 간 적 있어? 못 갔다. 하지만 못 간 거랑 안 간 건 다르다. 그러자 준호는 결과는 똑같잖아. 옆에 없었다는 건. 엄마 쓰러졌을 때도, 집에 물 새서 난리 났을 때도, 아버지 응급실 실려갔을 때도 항상 내 휴대폰만 울렸어. 태수는 주먹을 쥐며 그래서 넌 내가 더 위라고 생각하냐? 효도 점수 매겨서 상속도 점수대로 나눠야 된다고. 준호는 참고 참던 감정이 폭발하며 형이 몸으로 한 번이라도 여기서 밤새 병수 발해봤으면 그 말 못해. 어머니가 놀라서 두 아들을 번갈아 본다. 그리고 어머니는 그만해라. 너희들, 아버지 앞에서 이게 무슨 꼴이냐? 아버지는 숨을 거칠게 몰아쉬며 그래. 내가 제대로 정리 못해서 다 내 탓이다. 그렇게 상속이라는 단어는 한 집안에 숨겨져 있던 감정들을 한꺼번에 끄집어냈습니다. 분노, 질투, 자격지심, 죄책감, 그리고 그 어느 것도 쉽게 정리될 기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늦은 밤 남자들은 각자의 방에 들어가 웅크리고 누웠습니다. 그리고 부엌에는 어머니와 태수 둘만 남았습니다. 어머니는 따뜻한 차를 건네며 마셔라. 속 좀 진정시켜야지. 태수가 찻잔을 양손으로 감싸주며 엄마, 왜 그러니? 진짜 아버지가 미웠던 적이 있어요. 알아. 그날 이후로 너 마음이 많이 다쳤다는 걸. 태수는 몇 년간 꾹꾹 눌러 참았던 말을 조심스럽게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회사에서 정리해고 소문 돌 때가 있었어요. 대출은 늘어나고 집값은 올라가고. 솔직히 그때 죽고 싶다는 생각도 했어요. 근데 집에 와보면 아버지는 늘 똑같았어요. 큰아들이니까 책임져라. 부모 모시려면 각오를 해라. 저한테 한 번이라도 요즘 힘들지?
그렇게 물어봐 준 적이 있었나요? 부엌에 잠시 정적이 흐른다. 태수야, 그게 아버지 방식이었어. 정말로 내 마음을 몰라서 그런 건 아니었어. 태수는 쓴웃음을 지으며 그럼 왜 그날 그렇게까지 말했어요? 부모 모시기 싫으면 자식 낳지 말았어야지. 그 말 저한테는 넌 자식 자격도 없다는 말로 들렸어요. 태수의 눈가에 눈물이 맺힌다. 어머니는 그 눈을 보며 그래서 너도 칼을 빼든 거구나. 부모님 모시기 싫다. 그렇게 말해버린 거구나. 어머니는 잠시 말없이 찻잔을 바라보다가 결심한 듯 자리를 일어납니다. 그리고 찬장 위 깊숙이 넣어둔 양철 상자를 꺼냅니다. 태수야, 이거 내가 알아야 할 것 같다. 태수는 조금 놀란 표정을 지으며 이게 뭐예요? 내 아버지가 몇 년째 몰래 모아둔 거다. 상자를 열자 오래된 통장과 몇 장의 종이가 나온다. 통장에는 적지 않은 금액이 찍혀 있었습니다. 자동이체라는 글자와 함께 꾸준히 쌓인 숫자들, 그리고 그 옆에는 삐뚤삐뚤한 손글씨가 적혀 있는 종이 한 장이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종이를 펼쳐 읽어내려간다. 태수를 위한도 혹시라도 저놈이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가 미리 깔아두는 자리다. 내 아버지가 쓴 거다. 태수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저를 위한 돈이라고요? 너 몰래 너 힘든 거 소문 날까봐, 회사 사람들 알까봐 항상 신경 쓰고 있었어. 내 회사 근처 지나다가 멀리서 내가 서 있는 것만 보고도 밤에 잠을 못 주무셨다. 이건 태수가 몰랐던 진실이었습니다. 어머니는 하나씩 그간 숨겨졌던 이야기들을 꺼내놓기 시작합니다. 내가 집 나간 그날 밤에도 아버지가 마당에서 얼마나 울었는지 아니? 내가 말을 너무 심하게 했다. 원래 그 말은 내 자신한테 하고 싶었던 말인데 계속 그러시더라. 태수는 눈물을 떨구며 그럼 왜 저한테 직접은 한 번도 그런 말을 안 했어요? 그게 그 사람이야. 그 평생 미안하다는 말 한 번 제대로 못한 사람. 대신 이렇게 숫자로, 통장으로, 내 이름으로 그 마음을 적어 놓은 사람이지. 상속 이야기를 꺼내기 전에 아버지는 이미 오래전부터 두 아들을 위한 각자의 자리를 마음속에, 그리고 이런 통장 속에 깔아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제대로 들여다보지 못했습니다. 말로 나누지 못한 마음은 늘 오해를 낳고, 오해는 결국 상처를 만듭니다. 태수는 울먹이며 엄마, 그럼 아버지가 법무사 찾아간 것도 혹시 저 때문에?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래, 내가 떠난 뒤에라도 애들이 서로 미워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태수 몫이랑 준호 몫 서로 원망 안 하게 노인네 머리 굴려서라도 꼼꼼히 적어놔야겠다. 그러시더라. 태수는 결국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싼다. 태수는 울먹이며 나는 아버지가 나를 버렸다고 생각했는데 실은 내가 먼저 아버지를 버렸던 거네요. 어머니는 조용히 태수의 어깨를 감싸며 그래도 아직 너무 늦지는 않았다. 사람 숨이 붙어 있는 동안에는 말을 할 수 있고 손을 잡을 수 있다. 그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너도 알지? 그러고 나서 그날 밤 부엌에서 들리던 작은 울음소리는 오래된 수도꼭지에서 떨어지던 물방울 소리와 뒤섞여 집안 깊은 곳까지 번져갔습니다. 다음 날 새벽, 아직 동이 트기 전 준호가 물 마시러 나왔다가 문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아버지 방 문틈 사이로 낮게
흔들리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태수가 방 안에서 울음을 삼키며 아버지. 방 안에는 침대에 누워있는 아버지와 그 옆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아있는 태수가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숨을 고르며 천천히 큰아들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젖은 눈으로 웃어보며 이 자식아, 언제 들어왔냐? 어제는 얼굴 보기만 하고 들어가 버리더니. 태수가 눈물을 훔치며 어제는 제가 할 말이 너무 많아서 아무 말도 못하겠더라고요. 그래, 사람 마음이 그렇지. 잠시 정적이 흐르고 태수가 겨우 입을 뗀다. 아버지, 그날 말이에요. 부모님 모시기 싫다고 했던 날. 사실은 제가 너무 무서웠어요. 무서웠다고? 제 인생도 책임져야 하고 부모님 인생도 책임져야 하고. 근데 저는 제가 너무 한심해 보였어요. 갑자기 해고되면 어떡하지? 대출 못 갚으면 어떡하지? 근데 아버지는 늘 장남. 그 말만 하시니까. 아버지는 눈을 감았다 뜨며 그래서 달아난 거냐? 태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네. 도망쳤어요. 근데 도망치고 나서도 하루도 편한 날이 없었어요. 전화만 울려도 혹시 집에서인가? 심장이 덜컥 내려앉고 그러면서도 용기를 못 냈어요. 다시 문을 두드릴 용기를. 어제 엄마한테 통장 얘기 들었지? 어떻게 하셨어요? 그 자식이 내 손에서 통장 건너간 기색이 나거든. 나는 숫자만 봐도 내 것이었는지 남의 것이었는지. 둘 사이에 아주 작은 웃음이 스친다. 맞다. 나는 내가 걱정됐다. 어렸을 때부터 준호는 어디 던져놔도 알아서 굴러갈 놈이었고, 너는 겉으론 잘난 척하면서도 속으로는 별걸 다 끌어안고 사는 놈이었어. 태수는 울먹이며 그래서 저를 위해 그렇게. 그래. 말로는 부모 모셔라 하면서도 뒤로는 내가 넘어졌을 때 깔릴 자리라도 만들려고 품 팔아서 조금씩 아버지는 숨을 크게 내쉬며 잠시 말을 멈췄다가 다시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근데 그게 다 무슨 소용이냐? 너한테는 부담이라는 말만 들렸을 텐데. 아니에요, 아버지. 제가 제 마음밖에 몰라서 그랬어요. 아버지 마음은 한 번도 제대로 보려고 하지 않았어요. 태수는 깊이 고개를 숙인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아버지가 가늘게 떨리는 손으로 태수의 머리를 쓰다듬는다. 됐어. 이놈아, 이제 와서 뭘. 부모, 자식 사이에 사과가 어디 필요하냐? 살다 보면 언성 높일 수도 있고 등 돌릴 수도 있고 그러다가도 또 밥상 앞에서 마주 앉으면 그게 또 가족이지. 준호가 속으로 형, 그래도 와줘서 다행이다. 며칠 뒤 아버지는 가족들을 모두 불렀습니다. 거실 한가운데에는 작은 테이블과 그 위에 놓인 노트 한 권, 그리고 간단한 서류 몇 장이 있습니다. 다 와 있냐? 응, 나, 태수. 준호 다 여기 있네. 아버지는 준호와 태수를 번갈아 보며 오늘은 내가 더 늦기 전에 할 말을 좀 하고 싶다. 아버지 힘드시면 나중에. 아버지는 손을 저으며 언제까지 나중에만 하냐? 지금이
나한테는 제일은 나중이다. 우선 이 집은 준호 내 앞으로 돌려놨다. 준호는 눈이 동그래지며 아버지, 저는 그냥 여기 같이 살고 있을 뿐인데. 태수는 살짝 몸을 움찔하지만 표정을 숨긴다. 이 집은 내가 지킨 집이다. 비 오면 양동이 받쳐가면서 보일러 고장 나면 돈도 없는데 기사 불러가면서 당연히 넌 그럴 자격이 있다. 부모 병원 오가면서 지킨 집이다. 준호는 말없이 고개를 숙인다. 대신 통장에 모아둔 돈들 그 중에 태수 몫으로 적어둔 거 그건 태수에게 간다. 태수가 놀라며 아버지, 저 받아도 되는 돈인지 모르겠어요. 그 돈 원래 처음부터 내 이름으로 모은 거다.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만들어 둔 자리다. 누가 뭐라 해도 그건 내 몫이다. 나레이션. 형제 사이에 조심스러운 눈빛이 오갔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집은 작은 아들, 돈은 큰 아들. 이렇게 나뉘는 구조. 하지만 그 안에는 그들이 알지 못했던 아버지의 오랜 고민과 계산, 그리고 눈물 섞인 선택이 담겨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가 더 크냐, 뭐가 더 작으냐, 그게 아니다. 집이든 돈이든 내가 죽고 나면 그게 너희들 손에 있다는 게 난 아직도 믿기지가 않는다. 어머니가 살짝 웃으며 여보, 또 그런 소리. 나는 진짜로 바라는 건 이 두 놈이 서로 얼굴 붉히지 않고 살아가는 거다. 아버지는 노트를 펼쳐 보여준다. 꼬불꼬불한 글씨로 무엇인가 적혀 있다. 노트에는 상속 계획이라고 쓰여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 집 마음 나누는 법. 준호는 노트를 읽으며 부모는 삶을 나누고, 형제는 짐을 나누고, 자식들은 서로의 노후를 걱정해준다. 아버지가 쓰셨어요? 그래. 법무사 찾아가기 전에 내가 먼저 내 마음이나 정리해 보자고 적어본 거다. 태수는 노트를 바라보다가 자리에서 일어나 깊이 허리를 숙인다. 아버지, 저 욕심 부리러 왔던 거 맞습니다. 장남인데 나도 받아야 한다. 그 생각만 하고 왔어요. 근데 이 집에서 며칠 지내보니 제가 진짜로 부러웠던 건 돈이 아니라 이 집, 이 공기였어요. 어머니, 준호가 동시에 태수를 바라본다. 아침에 엄마 목소리 들리고 밤에 아버지 기침 소리 들리고 준호가 현관문 열고 들어와서 나왔어 하는 소리. 제가 버리고 나간 게 이거였구나. 그 말에 어머니의 눈에서 그동안 참아왔던 눈물이 한꺼번에 흘러내립니다. 어머니는 울먹이며 태수야, 늦게라도 돌아와줘서 고맙다. 준호는 큰 숨을 들이쉬고 결심한 듯 형. 집 같이 지키자. 형이든 나든. 누가 주인이고 누가 손님이고. 그런 거 이제 그만 따지고. 엄마 아버지. 남은 시간이라도 우리 둘이 같이 지켜드리자. 태수는 눈이 붉어지며 준호야, 내가 그 말을 해줄 줄은 몰랐다. 준호 쑥스럽게 웃으며 나도. 내가 이런 말 하는 거 보니까 좀 철 들었나 보다. 두 형제 사이에 어색하지만 따뜻한 웃음이 번졌습니다. 돈보다 집보다 더 귀한 것을 조금은 함께 보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시간은 조금 더 흘러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차갑던 겨울이 물러나고 집 앞 벚나무 가지에는 연두빛 새싹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이 집 식탁에는 오랜만에 네 사람의 밥그릇이 모두 놓였습니다. 아이고, 태수야. 내가 좋아하던 코다리 조림했다. 먹어봐라. 태수는 밥을 떠넣으며 웃는다. 와, 엄마 이 맛. 그대로네. 회사 근처에서 아무리 비싼 거 먹어도 이 맛이 안 나더라니까. 형 먹다가 울지 말고. 아, 이 자식이 진짜. 식탁 위에 웃음소리가 번진다. 아버지 조용히 식탁을 둘러보며 참, 별일이다. 뭐가요? 언젠가부터 이 밥상에 빈자리가 늘 있어 보였는데 오늘은 꽉 찬 느낌이네. 그저 평범한 저녁 식사. 하지만 이 집 사람들에게는 아주 특별한 마지막 식사가 될지 모른다는 묘한 예감이 공간 어딘가에 떠돌고 있었습니다. 밥을 먹고 난 뒤 네 사람은 거실에 모여 예능 프로그램을 보며 함께 웃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소파에 기대 앉아 세 사람을 번갈아 바라봤습니다. 아버지는 속으로 나지막이 그래, 마해. 늙는 건가 보다. 조금 뒤 그는 조용히 눈을 감습니다. 여보, 피곤해요? 방에 들어가서 주무셔야지. 아버지는 대답 대신 아주 부드럽게 숨을 들이쉬었다가 길게 내쉽니다. 그 숨이 이 집에 남긴 마지막 숨결이었습니다. 나레이션. 며칠 뒤 작은 장례식장 한켠 흑백 영정 속에서 허허 웃고 있는 아버지의 얼굴이 가족들을 내려다봅니다. 어머니는 검은 옷을 입고 영정 앞에서 속삭인다. 여보, 여기 당신이 그렇게 걱정하던 두 아들 나란히 서 있어요. 그걸로 됐지요? 형, 응, 우리 아버지한테 마지막으로 뭐라고 말해드릴까? 태수는 잠시 생각하다가 고맙다고. 그리고 미안했다고. 그 두 마디면 될 것 같아. 형은 아버지한테 이제야 속마음 얘기했지? 그래도 욕심 같아서는 더 오래 옆에 있고 싶었는데 나중에 하다가 이렇게 돼버렸네. 형. 응? 이제부터는 우리끼리라도 그러지 말자. 나중에라는 말. 그래. 맞다. 우리 나이에도 이제 나중에가 그렇게 많지 않겠지. 둘은 동시에 영정을 바라본다. 아버지. 저 이제 도망 안 칠게요. 준우랑 엄마. 제가 같이 지킬게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걱정 좀 내려놓고 계세요. 장례식장의 조용한 공기 속에서 두 형제의 목소리는 향냄새와 함께 천천히 퍼져나갔습니다. 그것은 상속에 대한 약속이 아닌 삶에 대한 약속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말합니다. 돈이 사람을 바꾼다. 상속 때문에 형제끼리 등 돌렸다. 하지만 정말 돈이 사람을 바꾸는 걸까요? 어쩌면 우리가 미뤄왔던 말들, 표현하지 못한 마음들, 풀지 못한 오해들이 상속이라는 말을 빌려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것 뿐일지도 모릅니다. 이 집의 큰아들 태수는 부모님을 모시기 싫다고 말하고 떠났습니다. 세상은 그를 불효자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두려움과 부담 그리고 말로 꺼내지 못한 약한 자존심이 뒤엉켜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차마 입 밖으로 꺼내지 못한 미안하다와 고맙다를 통장과 노트, 서툰 농담 속에 몰래 숨겨두었습니다. 작은 아들 준호는 효자라는 말이 부담스럽기도 했지만 끝까지 부모 곁을 지키며 집이라는 공간을 온기로 채우고 있었습니다. 결국 이 가족을 묶어준 것은
법무사의 도장도 유언장의 글자도 아니었습니다. 늦었지만 솔직하게 꺼낸 한마디, 미안하다, 고맙다, 같이 지키자. 그 말들이었습니다. 혹시 우리 주변에도 서로의 마음을 오해한 채 멀어져 버린 가족이 있지 않을까요? 괜히 자존심 때문에 먼저 연락하기 싫어서 나중에 하지 뭐하고 미루다가 정말로 늦어버리기 전에 오늘 한 번쯤은 전화기를 들어보는 건 어떨까요? 나레이션 마무리. 상속은 무엇을 남겼느냐보다 어떤 마음을 남겼느냐가 더 중요한 것인지도 모릅니다. 우리에게 남은 시간 동안 서로에게 따뜻한 마음을 한 줌씩이라도 더 나눠줄 수 있기를.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 한켠에 작은 울림으로 남기를 바라며 이만 이 사연을 마칩니다.